트로이 전쟁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으로 오랫동안 신화에만 등장하는 전쟁으로 여겨졌는데 1871년 독일의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이 트로이의 발굴에 성공하면서 실제 있었던 전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서막을 보려면 그리스 신화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올림푸스에서 인간의 아들 펠레우스와 티탄족의 딸 테티스의 결혼식이 열리게 되었는데 모든 신들은 초대를 받았으나 초대를 받지 못한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은 바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였습니다.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나타나는 자리에서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러 부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에리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나서 황금사과, 즉 불화의 사과에 글귀를 적어 신들의 자리에 던져두었습니다. 그 글귀는 바로 가장 아름다운 여신만이 이 사과를 가질 수 있다였습니다. 이 사과를 보고 3명의 여신들이 반응을 하게 되었는데 여신 중에서도 권력의 최고봉이었던 제우스의 아내 헤라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용기를 지니고 있던 아테나, 그리고 아름다움의 대명사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이 세 여신은 무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보다 못한 제우스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이 황금사과의 주인을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신들은 자신을 선택하면 선물을 주겠다고 파리스를 유혹했는데 헤라는 세계를 지배할 최고의 권력과 부를, 아테나는 어떠한 전쟁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세상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아프로디테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혈기로 가득 차 있었던 젊은 왕자 파리스는 듣자마자 바로 아프로디테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아프로디테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헬레네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헬레네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남편은 바로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라우스였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마넬라우스는 화가 나서 아내를 빼앗긴 사실을 자신의 형인 아가멤논에게 말하였고, 마넬라우스와 아가멤논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파리스에게 가서 헬레네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스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고 메넬라우스는 트로이를 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스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의 형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과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를 설득하여 함께 연합군을 구성하였습니다. 약 2만 5천 명으로 추산되는 그리스군은 2년 동안 트로이 전쟁 준비를 마친 뒤 트로이 해안에 군대를 상륙시키고 공격 진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스군이 트로이 해안에 도착할 무렵 트로이 연합군 또한 기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한 탄탄한 요새와 잘 훈련된 수비대가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트로이군의 사방의 탑들은 접근해 오는 적을 한눈에 감시할 수 있었으며 높이 6m, 두께 4.5m의 두꺼운 성벽 덕에 그리스 연합군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계속 공격을 퍼부었지만 수많은 경험을 지닌 헥토르의 방어 전술로 인해 전쟁은 쉽사리 결판이 나지 않고 9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트로이군의 헥토르가 그리스 연합군의 아킬레우스에게 창을 던지지만 두 창은 아킬레우스의 방패에 튕겨나가고 한 수 위였던 아킬레우스는 마침내 트로이의 지휘관 헥토르를 쓰러뜨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로이군의 헥토르가 죽고 나서도 트로이의 방어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그리스 연합군 측에서는 오디세우스가 한 가지 묘안을 냅니다. 그 묘안은 바로 커다란 조각상인 목마만 남겨두고 모두 퇴각하자고 했습니다. 트로이군이 멀리서 보니까 그리스 연합군은 전쟁을 포기한 듯 채비를 갖춰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렸고 승리를 만끽하는 트로이군은 거대한 목마를 성 안으로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 안에는 오디세우스를 앞세운 그리스군의 특공대가 숨어 있었고 밤에 성 밖으로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로써 철벽 방비였던 트로이 성은 문이 열리고 그리스군이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디세우스와 특공대는 트로이 왕을 죽이고 도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로써 트로이는 완전히 정복당하게 되고 10년 동안의 전쟁의 막이 내리게 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하나의 국가였으나 인도를 점령하였던 영국은 1947년 8월 15일에 정식으로 힌두교 중심의 인도 자치령과 이슬람교 중심의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약 2년 동안 일어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발발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히말라야 산맥의 서쪽 끝부분에 있는 계곡인 카슈미르 지역에 기속을 두고 현재까지 총 4번의 전쟁을 벌였고, 카슈미르는 아직까지 영토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도는 독립할 당시 영국의 직접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던 토국이 562개에 달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인도에 흡수되었지만 카슈미르는 어느 곳에 기속되지 못하여 분쟁을 야기시키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카슈미르가 왜 계속 혼란과 분쟁을 야기시켰는지를 설명하자면, 카슈미르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슬람교였던 것에 반해 하리싱이라는 카슈미르의 군주가 힌두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카슈미르 주민들은 파키스탄으로 독립을 원했지만 군주가 소속을 결정하지 못하자 파키스탄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였고, 결과는 파키스탄이 이길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인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슈미르의 군주 하리싱 왕이 인도로 편입하겠다고 선언하자 주민들은 반발하였고, 파키스탄은 그 선언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며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이슬람 민병대가 카슈미르 진입을 시작하여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영토의 약 4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카슈미르 군주가 인도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1947년 제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곧 파키스탄 정규군도 투입되어 카슈미르 서부를 중심으로 전투가 이루어졌고, 결국 1949년 현재 국경선에 대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카슈미르의 미래는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하는 유엔의 중재로 휴전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전 이후에도 인도가 계속해서 주민투표를 연감에 따라 급진주의자들의 분리독립운동과 그에 따른 진압이 이어지면서 카슈미르는 아직까지도 남아시아의 화학고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카슈미르의 60%는 인도가, 40%는 파키스탄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으며, 또다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연합의 인도-파키스탄 군사감시단이 파견되었지만 결국 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제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은 1965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두 번째 군사 충돌로 주로 카슈미르 지역의 영토 분쟁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 전쟁은 첫 번째 인도-파키스탄 전쟁 이후 카슈미르의 최종 소속에 대한 불확실성과 분열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연합 인도-파키스탄 군사감시단이 현지에서 상황을 감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불안이 지속되었습니다. 1962년 인도-중국 전쟁에서 중국의 성공적인 악사이친 침공 이후 파키스탄이 영향을 받아 1965년 8월에 인도 지배 지역에 무장 집단을 파견, 이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인도군은 펀자브 지역에서 파키스탄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였고, 파키스탄은 이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양국은 1965년 9월 20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211호를 받아들이고 9월 23일에는 휴전하였습니다. 1966년 1월 4일부터 타시켄트에서 평화협상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1월 10일에 양국은 전쟁 이전의 군대 위치로 철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타시켄트 선언에 따라 양국은 2월 25일까지 1965년 8월 이전의 위치로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은 동파키스탄의 독립운동과 그에 대한 파키스탄군의 진압으로 발발한 전쟁입니다. 동파키스탄은 벵골 지방의 무슬림에 의해 세워진 국가이지만 정치적 실권은 서파키스탄, 즉 현재의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어서 식민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1970년에는 사이클론으로 인해 동파키스탄 국토의 대부분이 수몰되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중앙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동파키스탄 시민들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동파키스탄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파키스탄군은 이를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동파키스탄 주민들이 난민이 되어 인도로 피난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가난한 상황에 대량의 난민을 수용하기에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파키스탄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하게 되었고, 결국 1971년에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인도는 압도적인 인원으로 우위를 점하며 주요 전선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멀리 떨어져 있던 파키스탄은 패배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파키스탄은 1971년 12월에 지금의 방글라데시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중동 전쟁은 1948년에서 1949년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으로 영국 위임 통치령 팔레스타인의 영토에서 팔레스타인의 통치권을 두고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이스라엘에서는 독립전쟁이라고 부르고 아랍권에서는 1948년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하여 1948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전쟁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약 7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추방당한 사건인 나크바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유대인들에게는 에레츠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의 땅으로 불리고 아랍인들에게는 팔라스틴 또는 팔레스틴이라고 불리던 유대인과 유대교의 발상지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많은 정복자들이 있었으며 로마 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했고 이후 비잔티움 제국, 칼리파국, 십자군 무슬림 맘루크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오면서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영국은 팔레스타인에서 손을 뗍니다. 주인 없는 팔레스타인을 둘러싸고 요르단강 사이에 육지에 살던 아랍인과 유대인 간의 빈번한 충돌은 제1차 중동전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원인은 바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선포였습니다. 이를 본 국제연합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할을 제시하자 아랍 측에서는 이를 거부합니다. 이후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전쟁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돕는 여러 나라들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제1차 중동전쟁으로 팔레스타인은 도시지역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이 점령한 영토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한 국가 수립이 이루어졌고 약 70만 명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팔레스타인 영토 중 이집트와 요르단에 의해 점령된 곳과 주변 아랍 국가들로 추방되었습니다. 전쟁 전 영국에 의해 통치된 영토는 그것의 약 78%를 점령한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나뉘었습니다. 요르단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병합하고 이집트 왕국은 가자 지구를 병합했습니다. 이러한 아랍 국가들의 패배는 일부 아랍인들에게 정치적 각성을 일으키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중동전쟁입니다. 제2차 중동전쟁은 1956년 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침공하였고 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한 전쟁입니다. 제2차 중동전쟁은 수에즈 위기, 삼국 동맹 공격, 카데시 작전, 그리고 시나이 전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제1차 중동전쟁 이후 양측은 군비 강화에 집중했으며 이 기간 동안 아랍 세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1952년 이집트의 급진파 파르크 왕정이 타도된 이후 나세르 정권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세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구분하는 운하인 스웨즈 운하를 국유화시키고 스웨즈 위기에서 정치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이집트와 아랍 세계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범아랍주의를 제창하고 민족주의 운동 전개 및 비동맹 중립 노선 표방과 더불어 구소련과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구와의 접근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각국의 독립운동 지원을 기도한 나세르는 영국과 프랑스와의 충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 3국은 비밀리에 군사협정을 맺고 이집트 침공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의 실권자 누리 사이드를 포섭했으며 바그다드 조약기구를 창설하여 중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 및 아랍권의 분열을 계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티란 해협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영국과 프랑스의 목표는 나세르가 국유화한 수에즈 운하를 회복하고 나세르를 축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1956년 10월 29일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침공하면서부터 제2차 중동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15일 영국과 프랑스의 공수부대가 수에즈 운하 점령에 성공했으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철군 요구 및 세계 여론의 압력이 급증하였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미국 정부가 보유한 영국의 국채 매각으로 영국을 압박하였고 뒤따라 소련도 영국과 프랑스를 위협했습니다. 결국 영국이 국제적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11월 2일 정전을 요구하는 총회 결의 997호가 채택되며 휴전에 동의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결국 수에즈 운하에서 철수하고 유엔 긴급군이 주둔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티란 해협의 육상로를 획득하고 홍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였지만 영국과 프랑스와의 관계를 통해 나세르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었고 이집트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주목할 점은 유럽 제국주의 열강의 몰락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레나다 침공, 작전명 갑작스런 경로 작전은 1983년 10월 25일 미국과 동카리브 회원국들이 연합하여 그레나다를 기습 공격한 작전입니다. 그레나다는 197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남부의 모든 영토가 섬으로만 이루어진 도서국가입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수상이 된 에릭 게일리는 갱과 비밀 경찰을 동원하여 잔혹한 독재 정치를 하고 외국 자본과 유착하면서 나라의 경제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실업과 빈곤율이 상승하여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불만이 가중되던 중 1979년 모리스 비숍이 자본과 복지 그리고 교육 등을 외치며 무력 쿠데타를 일으켜 게일리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보리스 비숍을 수상으로 하는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레나다 인민혁명정부는 헌법을 정지시키고 의회를 해산하며 영국식 민주주의를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역의 도미니카, 자메이카, 바하마 등은 이 혁명을 위법으로 간주하고 그레나다 인민혁명정부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결국 그레나다는 점점 고립되었고 대외적인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산권에 서서히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해 유엔이 비난 결의안을 내자 쿠바와 함께 그레나다는 유엔의 결의안에 반대하였고 혁명정부 성립 직후부터 쿠바를 비롯한 공산권 국가의 군사 원조도 받으며 적극적인 친소 친공산권 방향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공산주의와 대립 노선이 명확했고 쿠바가 공산화된 상황에서 그레나다의 행동들은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1980년 11월 미국은 카리브 개발은행에 원조하지만 그레나다는 제외한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의외로 카리브해 각국의 반발을 초래하여 그레나다와 공존하겠다는 의지로 결속하였고 1981년 동카리브 국가기구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그레나다의 인민혁명정부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카리브해 각국은 그레나다를 빼버리고 동카리브 안전보장기구를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동카리브 안전보장기구는 기존의 동카리브 국가기구에서 그레나다, 세인트 키츠 네비스, 영국령 모트세렛을 빼고 바베이도스를 더한 지역 안전보장 시스템으로 그레나다의 인민혁명정부를 경계하기 위해 새로 창립된 기구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에 분노한 그레나다는 공산권 국가들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소련과 쿠바로부터 군사 고문을 들여오는 등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미국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3월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그레나다에 대규모 공항이 건설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분명 우리의 적대국인 소련을 위한 군사기지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군사기지화를 본격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카리브 국가기구와 미 해군은 그레나다 침공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미국과 몇몇 동카리브 국가들은 그레나다를 비난하며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레나다 자체 내부에서도 모리스 비숍과 급진적 레닌주의자였던 버나드 코드 부수상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버나드 코드를 지지하던 허디슨 오스틴 혁명정부 인민군 사령관은 1983년 10월 13일 모리스 비숍 수상을 감금해버렸습니다. 한편 미국은 그나마 미국의 우호적이었던 모리스 비숍 수상이 감금되자 10월 15일 모리스 비숍 수상의 구출을 그레나다의 이웃나라 바베이도스 정부에 의뢰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베이도스는 카리브해 동쪽 끝에 있는 섬나라로 1627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1966년에 독립한 민주공화국입니다. 윈드워드 제도 동쪽에 위치하며 카리브해의 작은 영국이라고도 불립니다. 비숍 수상이 감금된 후
그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여 들고 일어났고 그레나다에서는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소련과 쿠바의 지원을 받은 군부에 의해 도주하던 모리스 비숍 총리와 3명의 강요들이 처형됩니다. 결국 호두 부수상과 오스틴 사령관은 혁명 군사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10월 20일 부시 부통령을 중심으로 그레나다 침공 계획을 짜서 레이건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받게 됩니다. 미군은 그레나다에 대한 본격적인 침공 준비에 돌입하게 되고 10월 21일 바베도스에서 그레나다를 침공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1983년 10월 25일 오전 5시 미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레나다를 침공합니다. 베트남전 이후 최초의 대규모 군사 행동이었던 이 작전에는 미군 병력 7,300여 명과 353명의 동카리브 해운국들의 병력이 그레나다에 투입됩니다. 미군은 압도적인 병력으로 그레나다의 정부시설과 군시설 등을 점거하게 됩니다. 1983년 12월 15일 미군은 그레나다 전역을 제압한 후 주력 전투 병력은 철수합니다. 미군과 카리브 동맹군은 그레나다의 평화유지군으로 새로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마침내 1984년 12월 그레나다에서는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졌고 하버트 브레이즈가 당선된 신국민당 정권이 그레나다를 이끌게 됩니다.